네, 주말 뉴스 진짜 아나운서부터 도전 골든벨의 최장수 진행 등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KBS에 입사를 하고 나서 쭉 진짜 열심히도 했고, 그리고 운도 좋았어요. 정말 주 7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었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근데 10년을 다녔는데 그중에 5년을 주 7일 근무를 했고요. 연평균 500회.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고 10년 동안 했던 방송, TV 방송만 몇 번을 출연했나를 따져보니까 5,000회가 넘더라고요. 그거를 잘 계산을 해보면. 와,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2번 정도 TV 나온 거예요. 1년에 500회 이상이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랑도 많이 받았죠. 특히 골든벨 같은 경우는 제가 초대 MC였는데, 그때 시청률이 뭐 30%를 훌쩍 웃돌 정도로. 네. 요즘 같으면. 이런 정도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시청률. 너무 갔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때는 심지어 길을 지나가면, 와서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놀란 거 뭐 화가 나고 이런 게 너무 아파가지고 왜 내 머리카락 뽑냐 했더니 언니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다고 막 이런. 아니 정말 아이돌이나 연예인한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진짜 그런 말 못할 언제 한번 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어머. 그렇게 하고 뭐 9시 뉴스도 하고 누가 봐도 막 진짜 잘하고 있다 싶었겠지만 저 마음속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공허함 같은 게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성공한 아나운서 속민하는 존재를 하고 점점 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제 본질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계신, 지금 이게 뭐 월급쟁이 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거죠. 저도 월급쟁이였던 거죠. 제가 늘 저희 후배들한테 강조했던 게 아나운서는 셀러브리티가 아니라 셀러리맨이야.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 너무너무 열심히 막 회사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막 이러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고 스페인에 가서 1년 동안 석사과정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가 참 좋은 직장에서 일했었구나. 떠나보니까 아는 거죠. 여행 떠나면은 내 집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 괜찮았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동시에 회사에 울타리가 없어도 나 아직 괜찮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때 경험을 우연히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 인생의 기록을 좀 한다는 기분으로 일기 쓰듯이 쓴 책이었는데 스페인어는 자유다가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책을 더 쓰자라는 제안들이 매력적인 제안들이 막 쏟아져서 고민을 좀 했어요. 제 종이에다 써놓고 막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여기 남아있다면 아니면 퇴사하고 나간다면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데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최상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적어보셔야 돼요. 아주 세심하게. 최상의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스페인어는 자유다 막 이러고 뭐 그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KBS를 퇴사한 막 이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책에도 밝혔듯이 계획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제 인생을 좀 짜는 편이고 그래서 그때도 저울질 많이 했죠.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둘 때 과연 내 앞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결론은 사람마다 다 다른 텐데 저의 결론은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더라고요. 결론은. 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결론을 내가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는 과연 그럼 뭘 믿고 가야 될까? 더군다나 방송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방송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막 달라지는 속에서 과연 10년 후에 방송국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 인간이라는 이 미미한 존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인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나는 아니까.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다른 건 뭘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제가 무대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앞에 놓인 일을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할 테니까. 맞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작가의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왜냐면 또 되게 명성도 있었고 되게 인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최고였잖아요. 그 직장 내에서도 되게 우러러보는 분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KBS는 불구하고 뭐. 그거를 이렇게 박차고 나온다는 게 직장인들도 하물며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짓을 벌인 게 아니라 번지 점프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무서운데 뛰어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스릴을 즐기는 거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줄을 제대로 매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한다면 한번 뛰어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생이 이제 한 90까지 우리가 산다고 대충 생각했을 때 축구 경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30대였으니까 아직까지 전반전도 다 안 끝난 건데 혹시 게임에 질까봐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포지션도 바꾸면 안 되고 그 패스가 와도 내가 해보고 싶은 슈팅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재수 없어서 지더라도 일단 오는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이 내가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30살 겨우 넘은 나이에 나 너무 안정된 게 좋아서 도전을 못하겠어라고 결정을 한다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가 모든 직장인들의 좀 로망이기도 하고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나를 위해 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누구나가 다 꿈꾸고 있는데 맞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 해보시고 네, 지금 반반. 해오고 계셨잖아요. 네. 어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직장인의 삶과 프리랜서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면 시간하고 공간의 어떤 자유라든가 아니면 특히 방송국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시청자와 약속하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같이 뭐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거나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먼. 요즘은 직장을 다녀도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맞아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자유가 없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동료들과 함께 이제 뭔가 팀워크를 다해서 일을 한다는 그 기쁨, 그거는 사실 뭐 혼자서 이렇게 작가 생활하는 고독함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회사가 주는 안정감, 뭐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뭔가 하여튼 그 보호를 받는 울타리라는 게 있으니까 또 장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밖에 나오면은 좋은 점은 앞에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디자인하고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저는 글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뭐 휴대전화 하나랑 노트북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저기 어디 무인도에 가서도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긴 하죠. 그런데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독한 시간들도 또 이제 그 글 쓰는 거는 계속 내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간 관리도 체력 관리를 잘 못하면 작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작가분들끼리 하는 얘기는 글을 머리로 쓰거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끈기 있게 앉아서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니까 제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통제해 주는 사람 없고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게 없어도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잘 살 수 있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도 쉽진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프리랜서로서도 그럼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리랜서는 프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일이 많아도 다음 달에 일이 없을 수 있고요. 이게 항상 보장된다는 게 뭐 물론
큰 직장을 다녀도 언제 퇴사하라고 할지 모르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100% 개런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직장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프리랜서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나은 편인데요. 안정감이 있죠. 네.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제 유튜브를 이제 작가님의 유튜브 TV를 보면서 보셨어요? 느낀 게 그럼요. 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범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네, 또 맞아요.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전 그게 또 너무 또 저한테 와닿았고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네.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생 때 귀가를 한번 엄청 늦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특별한 분이셨죠. 일단 굉장히 진보 성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분이셨어요. 저희 집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불만이 우리 집은 왜 아니냐. 우리 집은 왜 시대에 우리 집은 그 상관이 전혀 없고 전혀 어드밴테이지가 없다, 이 집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편지 에피소드가 될 텐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처음에 다 그러지 않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신나가지고. 그쵸. 고3 때까지 너무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죠. 신나서 막 이제 돌아다니고 저는 또 뭐든지 제가 직접 해보고 판단하고 싶다는 그런 좀 능동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는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어울려 다니지 마. 라고 하실 때 반항을 했어요, 계속.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 다 해보는데 나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선배들하고 어울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뭐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러면서 막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제가 또 남학생이 많은 학교를 다녀다 보니까 선배들이 또 굉장히 군기 세게 막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느 날 집에 가는데 12시를 넘긴 거예요. 요즘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막 비웃던데요. 그게 뭐 그렇게 늦은 거냐고. 근데 게다가 요즘에도 휴대전화 있으니까 좀 늦어도 맞아요. 연락이 되는데 근데 맞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해. 네, 부모님 너무 걱정하시죠. 맞아. 겁도 없이 12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쫄아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완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통 일찍 주무시는데 그날 또 그냥 소파에 앉아서 뭐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잽싸게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다음날 이제 아침에 눈치 보면서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상도 차리고 막 이랬는데 또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평상시랑 똑같이 저희 아버지가 그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뭐 이러시면서 그냥 항상 저 역사학자셨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재밌는 뭐 고사성어풀이나 뭐 아니면은 중국의 막 야사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맨날 옛날 얘기 듣는 시간 아침이.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셔가지고 그냥 시간을 잘못 하셨나? 그리고 넘어갔어요. 일주일 내내 눈치 봤어요. 맨날 일찍 집에 와가지고 막 빨래하고 막 엄마 도와드리고. 근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그냥 저도 착각하고 넘어가셨나 보다 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돼서 학교를 갔는데 조교 선배가 그 사무실에 뭐가 우편물이 와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우편물을 보낼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학교로.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놀래기도 했고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그날 아침에도 하하하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 편지를 언제 써가지고 보내신 거지? 제가 좀 약간 두려움에 쉽게 열어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다가 학교에 제가 맨날 앉아서 책 읽는 저만의 벤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캠퍼스 안에. 그렇죠. 가가지고 딱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첫 장부터 너무 예상 밖의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학자셨다 그랬잖아요. 군자에 관한 설명을 한참 쓰셨어요. 요즘 분들이 들으시면서 저 뭔 얘기야 이랬을 때 군자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근데 만약에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너는
항상 언행일치를 해라라고 했으면은 별 감동이 없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 근데 나는 우리 딸이 부모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뭐 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일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미 넌 그런 사람이야, 이제 지금.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그때 그냥 갑자기 확, 거기서 이제 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장에는 아버지가 숙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소녀가 나이를 먹고 뭐, 키가 크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처녀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교양과 인품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고 뭐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숙녀라고 한다. 그래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였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진짜 정말 대박인데 딱 시작이 사실은 너에게 솔직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통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이랬더니 우리 집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집은 통금이 없을 거다. 없다. 이제 없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가 요지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약속을 했는데, 네가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키지 않고 지킨 척 하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억지로 지키거나, 괴로워하면서, 이런 건 진짜 다 하나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정해주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금이 없는데 대신에 네 마음속으로 그냥 약속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 제한은 없다. 새벽 2시든 3시든 네 마음대로 정하는데 대신에 정하면 꼭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늦어도 좋으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왜냐면은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면 통제하고 싶어지니까 그렇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계속 들고 다녔어요. 해외 유학할 때도. 그래서 옆에 이렇게 진짜 제 교과서, 제 바이블처럼 펴놓고 항상 보고 잘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무섭잖아요. 언행일치 한다고 믿고 계신데 어떻게 흐트러지게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셨고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제가 학생이었던 당시에는 대부분 부모님이랑 의절해가면서 유학 가고 이랬는데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버지께서 오히려 젊었을 때 빚을 져서라도 세상을 봐야 된다 하셨고 딸일수록 먼저 독립해야 되고 먼저 운전 배워야 되고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셔서 처음에 유학도 가게 됐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버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저도 이제 위주로 봤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되게 배울 점도 많고, 정말 대단하시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식 중에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지금 저나 제 동생도 자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듣던 그 결정적인 거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적부터 뭐 하다못해 집에 낙서하는 것도 뭐 이런 거 하지 마가 아니라 오히려 판을 깔아주셨어요. 전지를 막 한 10겹으로 붙여놓고 펜을 주고 그려라 막 이렇게 하시고 벽지에다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안을 하면 우선은 와 진짜 거의 박수 치는 기분으로 너무 좋은 생각이야. 일단 해봐. 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셨어요. 편지도 많이. 편지 아버지랑 주고받은 편지가 제가 세보니까 한 500여 통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평상시에도 저희 집에는 그 식탁 위에 항상 노트가 있었어요. 펜이랑. 그러면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는 날도 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바쁘거나 시간대가 뭐 이렇거나 뭐 들어왔는데 누가 낮잠 자고 있고 이러면은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서로 쓰면서 소통을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